자, 여러분들, 홍콩은요, 옛날에는 진짜 홍콩만한 도시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홍콩은 그만큼 자유로웠고, 여러분들, 홍콩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홍콩은 정말 진짜 할리우드가 홍콩에 줄 설 정도로 홍콩의 영화 산업은 옛날에 발달했었고, 홍콩은 정말 모든 패션과 유행의 최선두에 서 있었고, 홍콩은 그냥 어마어마했던 그런 곳입니다. 진짜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렸었던. 근데 홍콩이 갑자기 이렇게 몰락을 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0년 넘게 아주 서서히 조여오다가 2019년에서 2020년 이후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는요, 처음에는 10%, 20%, 30%, 40%, 50%, 60%, 70, 80 서서히 이렇게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화로 이렇게 10%, 20%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0%, 20%, 30% 그러다가 한 방에 100%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그 과정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1997년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알면 돼. 중국이 전 세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국양제, 이国两制. 중국과 홍콩은 한 나라지만 다스리는 방법은 완전 다르게. 홍콩은 홍콩 그대로. 그리고 그거를 50년 동안 유지한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 안 지켰죠, 그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일국양제가 홍콩은 중국 땅이지만 자유, 선거, 사법 독립, 언론, 시위의 자유 이거를 2047년까지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환 후에 한 10년에서 많아봤자 15년 정도는 그 약속이 어느 정도는 지켜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빙과일보라는 홍콩의 굉장히 공격적인 반중 반정부 신문도 버젓이 발행되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공산당을 비판하고 중국의 정부에 못마땅한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민주파 정당,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수백 개가 존재를 했고, 입법회에서 홍콩 정부에서는 민주파와 친중파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친중파는 말 그대로 친중파고, 민주파는 반중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의 침투, 간섭을 반대하는,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면서 홍콩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파가 민주파예요. 여전히 홍콩 정부에서는 민주파와 친중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경찰의 통제하에 허용이 됐었고, 홍콩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강해요. 홍콩 사람들은 지금도 나는 중국인이 아니야, 날 중국 사람으로 부르지 마, 나는 홍콩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입 밖으로 꺼냈지만 지금 홍콩은 이걸 입 밖으로 잘못 꺼내면 잡혀가요. 홍콩이 그만큼 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세계가 홍콩을 어떻게 봤느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유도시,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여러분들 실제로 언론 자유 1위권이었습니다, 홍콩이.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 실험 도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도시가 홍콩이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홍콩은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한국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한국이 아무리 자유로워봤자 언론 자유도 1위, 언론 자유도 제일 높은 게 한 40몇인가 그렇게까지밖에 안 올라갔었어. 그런데 홍콩은 1위를 했던 곳이에요. 1위. 그 수많은 서양 나라를 다 제치고. 한국은 지금 언론 자유도는 점점 떨어져요. 40몇위 했다가 50몇위, 60몇위까지 떨어졌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홍콩이 1997년도에 이렇게 반환이 되면서 그래도 여전히 이 자유 홍콩,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자유도시, 이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일국양제 제도 때문이었어요. 이国两制. 하지만 그게 전환점이 언제가 되느냐? 2014년의 우산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리신 친구들은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오늘부터 알면 돼. 자, 이 홍콩의 자유가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큰 사건이 바로 이 2014년의 우산혁명입니다. 당시에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 선거를 직접
싹 뽑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베이징은 이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개월간 도심 점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베이징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홍콩을 방치하면 이거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은 그때부터 이제 큰 꿈을 꾸기 시작해요. 공산주의 나라가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있고 옆에 북한 한 개 붙어 있다고 안 되겠다.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공산화를 시켜버리자. 그리고 중국의 소국으로 만들어버리자. 왜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딱히 근거는 없어. 딱히 뭐 발표된 것도 없어.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주변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홍콩을 방치하면 정치적으로 위험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홍콩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뭐 순서대로라면 대만이겠죠, 그죠? 혹은 뭐 한국? 아니면 그 주변 다른 국? 모르지. 중국 당국에서는 홍콩이 민주주의 실험 도시가 되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였답니다. 왜냐면 홍콩에서는 계속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홍콩은 이미 중국의 일부분이 됐고, 홍콩은 그냥 중국의 한 도시잖아. 근데 중국의 한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중국의 전국으로 퍼지면 그때 공산당은 어떻게 돼? 지금 공산당들 한 자씩 다 해먹으면서 최고 권위를 누리면서 전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14억을 부추 삼아 계속 수확을 하면서 14억의 인간 광산을 거닐면서 계속 피를 빨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홍콩에서의 이 민주주의 운동이 커져가지고 전국으로 펼쳐지면 어떡해. 공산당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공산당이 이거는 가만 놔두면 위험하겠다. 그러면서 우산 혁명이 어떻게 보면 이 불씨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환점 2019년은 송환법 반대 시위입니다. 처음에는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법을 반대한다라는 단순한 이슈였지만 정부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시위는 완전한 반중, 반권위주의 이런 운동으로 확대가 되죠. 그해 여름에는 거리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쏟아져 나왔고 홍콩 역사상 가장 큰 대중운동으로 번집니다. 대중시위는 홍콩 역사상 제일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홍콩의 마지막 운동이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를 계기로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파가 거의 싹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파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파, 친중파의 대립관계, 친중파가 지고 그 민주파가 거의 진짜 선거에서 싹쓸이로 승리를 해요. 중국 당국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죠. 홍콩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민주진영이 행정장관까지 장악하겠는데? 행정장관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홍콩이 대방인 거죠, 그죠?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베이징은 홍콩에 대한 통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자, 지금 중국의 민주파든 지금 뭐 한국에서도 시위 나가서 시위 규모, 한국도 시위 규모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만 명에서 뭐 몇십만 명까지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뉴스에 안 나오고 있다? 웃긴 게. 지금 CCP 아웃이라고 외치면서 중국 공산당 반대,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 반대 이거를 외치면서 그렇게 시위하는 분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언론에서는 그거 개무시하고 있어요. 정부도 그거 개무시하고 있고 사람으로 안 보나 봐. 뉴스에 그거 안 나와. 진짜 언론들이 이제 일을 안 해.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죽을 대로 죽었어요. 모른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라도 좀 봐요. 그 위에 다 나와.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홍콩의 민주파는 중국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티 차이나 이게 아니야. 안티 CCP예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중국을 그냥 중국인들, 뭐 중국 공산당, 중국의 뭐 사람들, 중국 모든 거를 싸져봐가지고 중국이라고 보면 안 돼. 중국은 따로 분리시켜서 봐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따로 봐야 되고 중국의 인민들 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중국 자체는 또 다른 개념이야.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대표하느냐? 아니에요. 중국의 인민들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 많을걸? 하지만 말을 못할 뿐이야. 탄압받을까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누가 대표합니까? 대한민국 뭐 민주당이 대표해요?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표합니까? 아니잖아. 그렇다고 대한민국 뭐 국민의힘이 대표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중국은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처럼 군림을 하고 있지만 그걸 딱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목소리를 못 내. 왜냐? 탄압받을까봐.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국 인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기에는 또 수많은 인민들이 그거를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봐야 돼. 자, 여기서 홍콩의 민주파를 잠깐 좀 봅시다. 홍콩의 그 친중파 반면에 민주파가 있었거든. 이런 사람들은 뭘 원했었느냐? 보통 선거 요구, 그러니까 언론 표현 시위의 자유, 사법 독립 보호, 홍콩의 자치권 강화, 중국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반대. 즉 홍콩은 홍콩다운 그 홍콩이 유지해왔던 자유 홍콩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 파였어. 그냥 무턱대고 중국이라 하면 싫어 이게 아니었다니까. 뭐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 문화를 배척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중국 공산당 시위를 나가시는 분들, 뭐 요즘 뭐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서 뭐 CCP 아웃도 외치고 뭐 중국의 공산당 반대,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투 반대, 이런 걸 외치는 거, 시위하는 거 다 좋은데 개념을 확실히 하고 시위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휩쓸려 가가지고 중국이다 하면 다 그냥 중국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반대해야 될 거는 중국의 공산당이에요.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시위를 하셔야지.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그냥 중국이라 하면 다 싫어하고 다 그냥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야, 그건. 그건 그냥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제일 문제 삼아야 할 거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제 삼아야 될 거는 중국 공산당의 한국에 대해서 하려는 지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힘. 아니 대놓고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공평하게 외교하면 되는데 계속 밑에서 딴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언론 매수하고 정치인 매수하고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콩의 민주파가 반대한 거는 홍콩에 대한 검열, 경찰 국가화,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 선거 통제, 의회 무력화, 이거를 반대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에 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벌어나고 있는 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민주파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마틴 리라는 사람은 홍콩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뭐 안손찬이라는 사람은 전 홍콩 정무사장, 이 사람도 민주주의를 지지했었고, 조슈아 웡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우산혁명 핵심 인물이었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국민들, 말 그대로 서민들의 자유권을 보호해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중국 정부가 이런 홍콩의 민주파를 탄압하기 시작했느냐? 민주파는 일단 말 그대로 힘이 있어. 어떤 힘이 있느냐?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위가 나쁜 겁니까? 시위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언론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이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근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파는 중국 공산당이 극도로 싫어했었죠. 그런데 홍콩의 국민들도 나중에는 민주파를 지지해. 나중에 선거에서 85%로 민주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이룹니다. 그 뜻은 뭐냐? 홍콩의 국민들도 다 안 거야. 국민들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민주주의가 좋은 거구나. 공산화되면 안 되겠다. 그때 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85%의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근데 늦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발 이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국민들 웬만한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인데 나중에 진짜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유가 뺏기고 나서 답답해하면서 살고 있지 말고. 그리고 옛날에 홍콩의 그 민주파 정부는 얼마든지 중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어요. 아니 이런 이런 정책, 저런 법은 우리랑 안 맞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냥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민주파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과 맞는 맞는 거, 외교, 공평적인 외교는 좋아, 오케이, 서로 윈윈. 근데 네가 우리한테 이걸 하려는데 이거 우리가 안 맞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게 민주파 정부였어. 그리고 그때 민주파 정부는 서방과의 연결고리가 많았습니다.
언론 자유야. 이 홍콩을 지키는 그 자유를 지키는 이 자유의 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는 서방의 언론들과도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 반면 중국은 폐쇄적이죠. 지금도 중국 안에서는 서방의 미디어를 마음대로 못 봐요. 알잖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막혀 있어. 그리고 민주파는 항상 홍콩의 미래를 민주적으로, 말 그대로 국민들의 결정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꾸며 나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야, 이 새끼들 이건 정치적 위협이야. 그러면서 이제 민주파가 완전히 탄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예요. 2020년에 국가보안법. 이게 그냥 끝판왕이었지. 이 법으로 한 방에 홍콩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법이 얼마든지, 최근에 비슷한 거 나왔잖아. 중국인을 모욕하면 징역형 간다. 그 법이 있잖아. 그게 굳이 그 모욕당한 중국인이 고소를 안 해도 경찰, 공권력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대. 그 말은 즉 중국 공산당이랑 똑같은 거야.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거치면 귀걸인 거야. 내 마음대로 너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의 의회와 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곧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홍콩의 의회, 홍콩에도 그렇게 많은 행정부가 있고 정부가 있는데, 그리고 일국 양제라며. 됐어. 양제 그따위 거 없다. 홍콩에 이 법 한 개 발의해. 그게 뭐냐? 국가보안법. 홍콩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NSL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문제가 뭐냐? 일단 죄명 범위가 너무 넓어요.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세와의 결탁, 이런 죄목들 너무 모호해.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공산당들이 제일 잘 쓰는 법이 이런 거예요. 이런 모호한 법을 한 개 만들어놔. 그러다가 네가 마음에 들 때는 널 가만 놔둬. 하지만 이 새끼 나랑 대립하네, 날 반대하네 이 새끼, 그때는 그냥 쓱 한 개 걸어버려.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외세와의 결탁. 좋을 때는 좋아. 좋아. 근데 이 사람이 해외 가가지고, 해외 가서 해외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한 거잖아. 근데 나중에 정부 쪽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들어지면 너 외국에 친구 많다며. 걔네들한테 정보 넘겼지. 야, 얘 외세와 결탁했네. 야, 얘 국가보안법 어겼다. 얘 잡아 넣어. 그냥 걸면 걸리는 거야. 그게 뭐냐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중국인들을 욕하면 징역 간다. 근데 중국인을 욕한다가 이게 경계가 뭔데? 난 지금 중국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걸기 나름이야. 맞잖아. 너무 애매해. 그리고 내가 중국 관련된 이런 뉴스를 했는데 아무도 날 고소를 안 해. 나는 나온 뉴스 얘기들만 하고 있는 얘기 그대로 했는데 아무도 날 고소를 안 해. 하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너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했지. 너 욕한 거야. 너 징역형. 이게 공산당이랑 뭐가 달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 공산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공산당이 뭐야? 그냥 북한 되는 거야. 북한에서 얼마 전에 어떤 사업가 부부 공개 처형했다면서. 이유가 야, 돈을 네 혼자 너무 많이 벌어서, 너무 튀어서, 너무 큰 손이 돼서. 일개 국민이 감히 정부보다 더 잘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국가보안법은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 심판은 홍콩이 아니라 중국 본토 시스템으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 법이 발의되자마자 중국 정부의 우선 타겟이 어디냐? 반정부 인사, 언론, 시민단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 주요 민주파 정당들은 싹 다 해산을 하거나 사라졌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국가보안법 어겼네. 얘 무기징역.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비판하던 애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무기징역, 평생 살다가 거기서 감옥 안에서 죽으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개땡큐지. 인권단체와 노조, 비영리단체 수백 개가 홍콩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자유로웠던 홍콩이 모든 시민단체가 싹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유명했던 활동가들은 해외로 탈출하거나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 반대파,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대파는 홍콩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거리에서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정치 이야기를 피하게 됩니다. 국민들까지 이러는데 언론은 어떻게 되겠어?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홍콩의 자유 언론들을 싹 다 그냥 짓밟아 버리는데 언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입 닥치겠죠. 자, 여러분들, 홍콩의 언론은 몰락했겠죠. 당연히. 홍콩이 예전에 왜 특별했냐면 중국 땅에 있으면서도 진짜 언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홍콩이 특별했던 거예요. 하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 발행 이후 5년 동안 홍콩의 언론계는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홍콩에는 더 이상 중국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 자체가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멸입니다. 전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콩의 CNN이라고 불렀던 빙과일보가 강제 폐간이 됩니다. 강제 폐간이 돼버려요. 홍콩의 CNN이.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CNN이 트럼프랑 안 좋잖아. CNN 트럼프 겁나 괴롭히잖아. 트럼프도 CNN 맨날 욕하고. 근데 트럼프 같은 정말 진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CNN한테 뭐 못해. 그냥 욕만 하는 거야, 그냥. CNN을 폐간시킨다? 그럼 말이 안 돼. 그게 자유야. 그러니까 지금 이 CNN이 좌파 우파라는 걸 떠나가지고 그만큼 큰 언론사고 그만큼 큰 신문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큰 세계적인 신문사인데 홍콩에서도 그 급의 그 신문사를 강제 폐간을 시켜버렸다. 이게 중점이라는 겁니다. 2021년에 경찰이 뉴스룸을 급습을 합니다. 편집국장들과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결국 신문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뉴스룸을 한 번에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 편집장 뭐 이런 국장 다 그냥 싹 잡아갔어.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한국의 경찰이 갑자기 MBC 뉴스룸 쳐들어가가지고 야 씨 개소리 하지마 이러면서 막 편집장, 국장, 아나운서 앵커도 다 잡아가. 말이 돼요? 우리 상식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나라가 공산화가 되잖아. 말이 돼요. 한국 방통위 해체시켰는데 방송국쯤이야. 자, 계속 들어보세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빙과일보를 강제 폐간시키는 것부터 시작으로 그 이후에도 8개 이상의 언론사가 폐쇄됩니다. 기자, 편집자 한 30여 명 이상이 기소 또는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 기자들도 비자갱신 거부로 싹 다 추방해버립니다. 홍콩은 그냥 중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2025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홍콩은 180개국 중에서 140위까지 추락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1위부터 3위를 홍콩이 차지했어요. 1위 아니면 2위 아니면 3위였어. 홍콩은 항상 탑3 안에 들었어요. 근데 180개국 중에서 140위로 확 떨어져요. 순식간에 독재국가 수준의 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한국은 180개국 중에서 6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최신 자료예요. 근데 2023년에는 41위인가 42위 그 정도였어요. 20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떤 평가냐? 아무 이상 없이 안정된 언론 자유는 아니야. 약간 좀 이거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 가깝다라는 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순위가 떨어졌느냐? 이 단체 RSF 포함 언론 자유단체들이 지적하는 한국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권력 쪽이 언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법적 압박을 늘렸다는 평가,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규제 강화, 방송 인터넷 매체 단속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온라인 뉴스의 자유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 최근 보고서에서는 일부 매체가 정부 비판 보도 후 벌금 또는 제재를 받았다라는 사례가 언급됨. 언론 산업 자체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린다는 문제, 전 세계적으로 지적받는 언론의 재정 취약성, 독립 보장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한국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RSF의 경고. 언론 자유 1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 자유가 흔들리는 후퇴국 반열에 들어가는 나라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홍콩의 초기 단계랑 너무 비슷해요. 홍콩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의 그 초기 단계랑 엄청 비슷합니다. 자잘구리한 말도 안 되는 법들로 여기 살짝 조이고 저기 살짝 조이고 여기 조이고 저기 규제하고 조금씩 터치하다가 갑자기 한 개 큰 걸로 확. 자, 그리고 2021년에 베이징은, 중국 당국은 또 홍콩에 아주 강수를 한 개 둡니다. 뭐냐? 바로 선거제 개편입니다. 명분은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명분은 딱 한 개예요. 홍콩을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자여야 한다. 그 뜻은 즉 뭐? 공산당을 반대하면 안 된다. 공산당을 사랑하고 지지해야 된다.
이 문장 한 개로 2021년을 기점으로 홍콩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완전히 끝납니다. 개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콩의 입법회 90석 중에 직선제는 20석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간선제 혹은 기능별 선거.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후보자부터 모든 면에서 정치 심사 필요. 친중파야? 친공산당파야? 아니야? 얘 탈락. 후보도 못 올라가. 그러면서 옛날에 홍콩의 민주주의를 대표했던 민주파는 사실상 출마 자체가 봉쇄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2022년부터 2025년의 애국자 전용 입법회. 이제 홍콩의 정부에는 싹 다 애국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애국자는 뭐냐? 말 그대로 공산당 추종자들. 중국에서는 그걸 애국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홍콩은 싹 다 갈아엎어졌습니다. 정부의 법안이 한 개 나왔다. 반대가 없어요. 한 방에 통과. 누가 감히 반대를 손들어? 반대 한두 표 있어요. 그럴 때는 야, 이거 너무 보기 안 좋다. 야, 손 좀 들어. 한두 명. 그래. 그럼 99대 2로 통과. 보기 좋게. 너무 100대 0이면 너무 짠 거 같잖아. 한두 명은 들어 그래도. 조사권과 청문회 기능은 사실상 정지가 되고요. 정부 비판은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홍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의원 행동 강령에 중앙정부와 행정장관을 성심껏 지지할 것, 비방시 징계한다 라는 조항까지 넣어버렸어요. 법으로. 한국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조만간에 중국 공산당을 성심껏 지지할 것 이런 법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중국인 모욕시 징역행 나왔잖아.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바로 가겠는데. 이제 홍콩의 입법회는 정권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관들이 한국의 정부를 칭찬하고 똥꼬를 겁나 빨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언론은요 그 역할을 하라고 내세운 게 아니야. 문제점을 밝혀내고 폭로를 하고 그래야 그게 개선이 되고, 언론의 역할은 그건데 하루 종일 그냥 빨고만 있어. 바닥 헐겠다 그러다가. 지금 홍콩은요 2021년 국가보안법 이후에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홍콩은 옛날처럼 투표를 해서 홍콩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홍콩의 그 화재처럼 재난사태잖아요. 이런 큰 재난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전에 홍콩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예전에 홍콩이라면 원래 이래. 어떤 나라는 재난사태가 일어나잖아. 자, 예전에 홍콩이라면 이번에 홍콩 대형 화재 같은 일이 터지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언론이 정부의 무능함과 규제 실패를 파헤치고, 입법회가 청문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거리에서 추모 집회와 규탄 집회를 열고, 책임자 색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행정장관, 장관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이런 구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 재난 대응 방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홍콩에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홍콩에서 말도 안 되는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7채가 동시에 타면서 사망자가 300명 이상이 나오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언론 보도 없죠. 홍콩 사람들 목소리 조용하죠. 목소리 낼 곳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를 비판하던 그런 야당 전멸했죠.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노조 다 해산했죠. 정치 집회는 뭐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못해요. 홍콩은 지금. 언론은 뭐 하고 있어요? 언론은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언론은 야 이거 함부로 보도하면 안 돼. 이게 언론이에요. 이거 말 못해. 이거. 언론은 사리고 있고. 입법회는 홍콩의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불 났나 보다. 300명 죽었다고. 죽었나 보다. 그래도 그래도 소방차는 보내줬으니까. 예전의 홍콩이 아닙니다. 홍콩 사람들은 지금 다들 말조심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정면으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구조가 바뀐 거예요. 홍콩의 이 흐름을 들어보면 홍콩의 이 초반에 아직 완전하게 뒤집어지지 않았을 때 그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 뭔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지 않아요? 정부가 75만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PC 기록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언론 자유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으면서 정부 비판 언론이 위축되고 국회는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바로 홍콩이 무너지던 바로 그 전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국의 홍콩화되고 있다. 홍콩을 한번 봐라. 한국도 홍콩까지처럼 될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머리에 아무 지식이 없으면 그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오늘 만약에 제 방송을 다 보셨다. 홍콩처럼 된다가 무슨 뜻이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홍콩이 무너지는 데는 20년간 조여오다가 5년 만에 무너졌어요. 20년간 계속 조여오다 5년 만에 한 방에 확 갔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언론의 약화, 정권 비판 언론 탄압, 폐간, 자기검열, 언론 자유 140일까지 추락.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입법 감시 기능 붕괴. 의회가 정부 견제 불가, 애국자만 출마 선거제. 의회가 사실상 그냥 거수하는 기계가 된 거죠. 세 번째, 시민사회의 붕괴. 노조, 인권단체, 시민단체 수백 개가 해산. 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세 축이 무너지자 홍콩은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벙어리 같은 도시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가 홍콩의 초기 패턴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2021년 42위에서 2025년 61위로 급락을 했고, RSF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압력과 법적 대응이 증가했다. 홍콩이 무너질 때도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비판 언론이에요. 지금 언론들 칭찬만 하고 있죠, 그죠? 난 도대체 뭘 그렇게, 해외 한 번만 나가보세요. 지금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난 가만히 있었는데. 원래 한국인들 해외여행 잘 갔잖아요. 왜? 한국 경제가 좋았으니까. 한국 돈이 값어치를 했으니까. 지금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한국 돈 똥값이야. 더 똥값 될 거예요. 한국 환율 더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 해외 못 나가겠네.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서 그냥 갇혀 사는 거야. 점점 더 가난해지겠지. 가난해지면 또 누군가가 잘 살게 해줄게.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막 꼬시겠지. 뭐 한 10몇만 원 던져주면서. 그러면 또 잘 살게 해줄 겁니까? 그러면서 또 투표하고. 하지만 니들은 계속 가난할 거야. 왜? 니들이 가난해야 투표를 해주거든. 홍콩이 무너질 때도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비판 언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검열이 들어갔고, 지금 한국에서도 뉴스에서 사라지는 주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특정 주제들은 노출이 안 돼. 아예 방송을 하지 않는 이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은 그냥 찬양만 하고 잡아져 있고, 중국 매체인 줄 알았어. 공산당 찬양하듯이. 나 CCTV인 줄 알았어. 그리고 공무원 75만 명 휴대전화와 PC 전수조사. 이거는 그냥 일종의 전국민 감시를 시작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정부가 이걸 왜 추진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국제 인권 기준으로 보면 이건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조치예요. 개인 통신 기록, 대화 내용, 검색 기록, 앱 사용 이력. 홍콩도 2019년 이후에는 경찰과 보안국이 시민과 공무원의 휴대전화 기록을 상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홍콩의 몰락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의회가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여야 극단 대립, 예산 법안 처리 마비, 상임위 청문회 무력화, 검찰 행정부 권한 비대화, 이런 구조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은 이 과정이 10년 걸렸습니다. 한국도 지금 같은 흐름이며 견제 기능은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패턴이 홍콩의 그 초기 단계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진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사실이 사람들이 말 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 조심하는 거면 지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아는데 그냥 뭐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뭐. 딱 이게 그 홍콩의 옛날의 그 전조 현상이야.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한다. 언론이 위험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시민들이 SNS 글을 함부로 적지 않는다. 혹은 옛날에 적어놨던 글들을 삭제한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회사에서 정치 이야기 금지, 유튜버 방송인 고발 증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 위험, 온라인 발언 책임 증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 자기 검열의 시작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조금 오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뭐 한국이 완전히 무너진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그 궤도에는 지금 올라가 있지 않나. 한국도 지금 그래도 아직 나 같은 사람이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언론 전면 탄압 수준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홍콩도 똑같아요. 초기에는 다 탄압받지 않았어. 하지만 5년,
모든 게 싹 다 무너지는 데는 딱 5년 걸렸습니다. 초반에 1997년부터 한 20년 조이다가 무너뜨리는 데 쓴 시간은 딱 5년이에요. 한국은 지금 몇 년 동안 조임을 당하고 있고 한국 무너뜨리는데 몇 년 걸릴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정치인들 다 매수하고 지금 한국의 세력을 제일 세게 잡고 있는 정치단체가 중국과 아주 이렇게 짝짝꿍이 맞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한국 무너뜨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한국 정부 그런 정부 아니라고요? 지켜봐야죠. 그럼 지켜봅시다. 이후로 약 3년 동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면 한국의 언론 자유가 더 떨어질 것인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 궤도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국회와 견제기관이 살아날 것인가. 지금 아무도 견제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다 하잖아. 그리고 시민사회가 살아날 것인가. 근데 그 시민사회도 만약에 정부와 한통속이면 그만큼 끔찍한 게 없죠. 그죠? 그리고 언론이 진짜 중요한데 언론이 사라지고 혹은 언론이 더 이상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문제를 파헤치지 않는다. 언론이 몰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권력은요 100% 타락하게 됩니다. 100%입니다. 오늘 진짜 얼마나 풀어가지고 진짜 그냥 사람들이 무턱대고 야 지금 한국 홍콩처럼 되고 있어 너 조심해 이러면 사람들이 반감사. 맨날 뭐 홍콩처럼 된대 한국이. 그럼 뭔 얘기야. 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풀어서 정말 풀어서 그 홍콩이 몰락한 그 과정을 다 스토리텔링 해가면서 한국과 한 개 한 개씩 대조해주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진짜. 자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론이 사라지고 언론이 조용해지고 언론이 더 이상 언론 역할을 못하면 권력은 100% 타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회 전체의 침묵. 사회 전체의 침묵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꺼내야 됩니다. 당신이 좌여도 좋고 우여도 좋아요.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좌우가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부딪히면서 계속 이 국민들의 뜻이 전달이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건 독재의 시작입니다. 홍콩도 처음에는 그랬어. 에이 설마 야 이 정도까지 그러다가 홍콩 한 방에 넘어간 거예요. 그때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와봤자 늦었다니까. 늦었어. 홍콩은 계속 안주하고 있었어. 야 홍콩인데 무슨 설마 홍콩이 뭐 한 방에 넘어갔어. 그때 뭐 200만 명 2천만 명이 나와도 안 돼.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질 때 제일 무서운 거는 뭐 총이 터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질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시민들이 조용해지고 언론이 조용해지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한국은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콩 그 몰락의 초기 단계와 너무 유사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는 현실을 알아야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고 헤쳐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향후 3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